네, 신지우입니다. 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이 있긴 한데,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웬만하면 자존심 한번 구기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79년 시카고 남부의 조용한 동네에서 경찰서장으로 일하는 아빠와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엄마 사이에서 이 제임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사진 보면은 몸이 전체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체격이 좋은 것 같죠? 어릴 때부터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운동을 했고 실력도 좋아서 암살자라는 별명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고 그만큼 상대방을 제압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기도 프로 선수 데뷔하면은 크게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운동을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은 졸업반이면 이제 대학팀에 스카웃 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진학이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운동선수니까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할 텐데 부모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환경 바뀌고 주변 생활도 좀 달라지니까 심경에 큰 변화가 오면서 운동에만 집중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대학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살면서 오래 사진 않았지만 실패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제임스가. 이럴 때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작 그 부모들은 갈라서느라 자식을 신경 쓰지 못한 거죠. 이렇게 제임스의 생활은 완전히 바뀝니다. 운동을 그만두자 선수들 대신 동네 갱들과 몰려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약상으로 스카웃된 거예요. 대학에 스카웃돼야 될 사람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미식축구 선수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이제 마약이나 파는 자기를 보면서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뭐 어차피 큰 돈 버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합리화했고요. 결국 17살에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코카인 판매자가 돼버립니다. 돈을 많이 벌겠죠, 이러면.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시카고의 대규모 마약 단속으로 체포돼요. 그래서 가석방 없는 10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죠. 제임스가 들어간 교도소는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긍정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지 뭐 오래 걸리겠지만 잘 버티면 그런 대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개월 만에 모르는 사람이 면회를 오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역 연방 검사입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10년이나 갇히게 된 건 어쨌든 검사의 기소 때문인 건데 그런 검사가 자기를 보러 왔다는 게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 전에 이상한 건 일단 변호사가 아닌 법조인이 수감자를 찾아올 이유는 없거든요. 대체 무슨 일로 온 거냐? 만약 성공하면 바로 석방시켜 줄 테니 FBI의 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려면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돼야 하는데 여기는 각종 정신질환이나 흉악 범죄자들만 모이는 최고 보안 등급의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시킨 일을 실패하면 여기서 계속 10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시킨 일 잘하면 바로 밖에 나갈 수 있지만 혹시나 실패하면 10년을 정신병자와 연쇄살인범들 사이에서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 안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임스는 그럼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임스는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 수감 중인 범죄자에게 접촉해 그동안 저지른 범행을 자백하게 유도하고 시신들의 위치를 알아내오라는 거예요. 그 범죄자는 이 사람이거든요. 레리 드웨인 홀이라고 1995년에 15살인 제시카 로치라는 여자아이를 차로 납치하고 죽였다가 잡힌 사람이죠. 레리 홀은 체포되면서 제시카 로치의 납치 살해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자기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 전날 밤에 꾼 꿈의 내용들이었다며 진술을 바꿉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그전부터 10건이 넘는 여성 실종 사건의 용의자였고요. 그중 일부는 자기가 먼저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다음 날만 되면 진술을 계속 바꿨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짓을 반복하자 경찰은 레리 홀을 연쇄 자백러라고 불렀고요. 더 이상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용의자에서 제외했을 정도였어요. 그럼 경찰은 왜 레리 홀의 진술 번복을 매번 받아줬느냐? 이유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러려면 레리 홀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1962년 12월 11일 인디애나주의 와바시라는 곳에서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아빠와 주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요. 아이가 둘이죠.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수혈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수혈증후군이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들에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정자,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될 때 두 개로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태반도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의 태반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태반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는 태반으로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 자라야 하는데 두 명이 하나를 쓰니까 당연히 영양 공급이 필요한 만큼은 되지 않겠죠. 모자르더라도 정확히 반반씩 받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한쪽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더 약한 쪽이. 레리가 바로 부족한 쪽이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도 제대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나오자마자 치료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쌍둥이 동생보다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이 더뎠고 인지 능력도 떨어졌어요. 성인이 됐지만 레리의 IQ는 8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쌍둥이 동생은 항상 형의 발달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죄책감 때문에 매번 형을 도우려고 했는데 레리는 또 동생의 행동이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고 오해했죠. 레리는 아빠가 일하는 공동묘지를 밤마다 찾아가는 날이 많았어요. 아빠 일 도우면서 유족들이 시신과 유품을 같이 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귀중품이 같이 들어있는 시신을 묻는 날에는 밤에 찾아가서 이 무덤을 파내고 그 귀중품을 꺼내서 팔아 썼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공동묘지 일은 자주 해왔기 때문에 혼자서 땅 파고 묻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이런 정신 상태로 시신을 만지고 훼손까지 하다 보니까 반사회적인 성격도 갖게 됩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방화, 기물 파손 등 연쇄살인범들에게서 나타날 만한 조짐을 보였고요. 18살에는 여자아이 2명이 실종된 사건에 용의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시신이 없으니까 범행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풀려났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레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아빠 보호를 받으면서 공동묘지 일을 했고요. 밤에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청소부 일도 했어요. 이 사람이 의외로 청소는 꽤 잘했거든요. 그런데 또 자기 집은 아주 더러웠고요. 레리의 물건 중에 가장 깨끗한 건 차였습니다. 회색 밴을 타고 다녔는데 이게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 차예요. 취미도 하나 있었거든요. 1980년대부터 미국 남북전쟁 이야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혼자 남북전쟁을 재현한다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군인들의 수염을 따라 길렀고 그때 군복을 입으면서 남북전쟁 행사가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취미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냐면은 30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전쟁 참전용사인 것처럼 옛날 군복에 훈장 같은 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그 전쟁 기념 행사에 가서 앉아 있는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레리는 이게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취미가 그 15살 제시카 로치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는 결정적인 일이 됐던 겁니다.
이제 제시카 로치 사건 알아볼 차례인데 1993년 9월 20일 오후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5주 정도가 지난 11월 8일에 집과 200km 정도 떨어진 인디애나주 옥수수 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거죠. 발견 당시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목이 졸리고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행 흉기나 범인을 알아볼 만한 단서가 없는 겁니다. 대신 목격자는 있었거든요. 회색 밴이 제시카의 동네를 계속 돌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기분 나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은 신고하려고 차 번호까지 적어뒀었는데 이거 확인해보니까 레리 홀의 차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이 지역에서는 남북전쟁 행사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져보면은 남북전쟁 행사로 이 지역에 왔다가 제시카 로치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발견한 옥수수밭에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시신이 발견된 인디애나주가 바로 레리 홀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레리 홀을 체포했어요. 제시카의 사진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잠깐 움찔하더니 바로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말을 바꿉니다. 자기가 제시카를 본 것 같다면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여자들은 다 똑같이 생겼고 모든 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자애들을 몇 명 주었는데 누구를 다치게 했는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추가 범행을 자백했어요. 사실 여기서 몇 건은 레리 홀의 범행이 아닙니다. 범인이 따로 있는 다른 사건이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체포된 유영철이 정남규가 저질렀던 이문동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말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섞었다는 거죠. 실제 사건을. 그러면서 또 다음 날이면 진술을 바꿔요. 자기는 여자들 납치하지 않았고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경찰은 레리 홀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서 진술을 받아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게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골라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도 이 제시카 로치 사건만큼은 자백 없이도 레리 홀을 범인으로 보기 충분할 정도의 정황과 목격, 진술 등이 있었기 때문에 1995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레리 홀이 항소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난 거예요. 이유는 자기를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유죄가 나온 재판이긴 하지만 이건 정황만 가지고 내린 판결이었고 제시카를 납치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경찰 수사만으론 레리의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자 이제 FBI까지 나서기 시작했고요. FBI는 분명 레리 홀에게 다른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1990년에 실종된 여대생 트리샤 레이틀리의 실종이 유력했는데요. 이미 레리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는 중이었고요. 피해자 유품도 나왔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었기 때문에 범행 입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외에도 레리 홀이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최소 14건에서 40건이 넘는 미해결 여성 실종에 관련이 됐을 거라고 의심됐어요. 이 의심이 사실일지 어떻게 그럼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FBI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용의자의 자백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유명 마약상으로 붙잡았던 제임스 킨에게 가명을 대가로 레리 홀에게 접근해 숨겨진 범행을 알아내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제임스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마약상으로 일할 때 생긴 특유의 친화력과 적응력으로 금방 레리 홀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17개월 동안 붙어 다니거든요. 계획대로 레리는 가끔씩 자기가 저지른 범행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시카 로치를 납치할 때 자전거 바퀴가 펑크 났길래 태워다 주겠다면서 말을 걸었고 차로 유인해 납치해 죽였다는 거예요. 범인만 알 수 있는 자세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어떻게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도 알려줬습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범행에 사용한 경우인데 공동묘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시신이 드러나지 않게 묻는 방법이나
청소부로 일하면서 범행 흔적을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던 거죠. 이게 레리 홀이 정황상 의심은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제시카 로치의 시신은 왜 누구나 볼 수 있는 옥수수밭에 버렸냐? 그때는 묻을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시카 로치의 발견은 레리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말을 바꾼 건데 마침 지능 발달까지 있다 보니까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속을 수밖에 없던 거죠. 하지만 감옥에서 친해진 제임스에겐 모든 범행 사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1990년에 실종된 트리샤 레이틀리의 실종도 레리가 범인인데요. 피해자를 죽이고 땅에 묻은 뒤 옷을 옆에 개놓고 그 위엔 귀걸이를 올려놨다고 말했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언론에 노출한 적 없는 내용이에요. 범인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동안 레리가 밝힌 범행은 대부분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던 사건들이었어요. 제임스가 그런데 이 워낙에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나중에는 레리가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하면서 자기가 직접 지도를 그려가면서 시신 묻은 장소를 또 짚어주기도 했다는 거죠. 세어보니까 레리의 범행은 21번이 넘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그동안 들은 정보가 충분하고 레리 홀이 그린 지도만 FBI에게 넘겨주면 자기는 약속대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연락했죠. 그런데 FBI가 찾아왔을 때는 이 지도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성들의 시신을 찾을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졌지만 그동안 제임스가 들어온 범행 내용만으로 레리 홀의 범행을 입증하기엔 충분했어요. 결국 레리는 항소심에서 집니다. 원래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게 됐고요. 재판에서 지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교정기관에 수감 중이라고 해요. 59살이고 죄질상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았으니까 바깥으로 다시 나올 일은 없겠죠. 사건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플리바겐으로 해결한 사건인 거죠. 보통 그 사건의 범인이나 아니면 공범이랑 협상해서 정보를 받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예 다른 사건의 범인을 교도소 안에서 요원처럼 투입시켜가지고 사건을 해결했다는 이런 점이 좀 특이하죠. 마치 스파이처럼. 사실 범죄자에게 국가기관이 도움을 받는 거는 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같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보면은 범죄 수사 영화 보면은 형사가 예전에 잡았던 전과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죠.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좀 가능한 연출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또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피해자나 그 가족들 생각한다면은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수사를 해보는 게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체포된 마약상이 연쇄살인범을 잡은 레리 홀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 연쇄살인범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제임스 이야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사실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맞긴 한데 풀려나지 못할 뻔했어요. 왜냐면 시신을 묻은 그 지도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FBI가 제임스가 들었던 레리에게 들었던 그 기억으로만 시신을 찾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거든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FBI의 거래 조건은 레리 홀의 자백을 받아내고 시신이 묻힌 장소까지 알아내라는 게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약속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연쇄살인범들이 모여 사는 교도소에 지낼 뻔했지만 다행히 레리의 석방을 막았고 추가 범행의 위험성도 없앴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결국 약속대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뭐 했냐? 마약상이었잖아요.
사업을 해요.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작가로도 일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뭐 관련 해외 범죄 프로 자주 보는 분들은 이 사람 얼굴을 알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계속 FBI를 도와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하는 중이에요. 범죄 다큐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지미 킨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작가라고 했잖아요. 레리 홀과 같이 지낸 그 17개월간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악마와 함께라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판은 없고요.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해외 주문하고 영문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인기가 많았던 책이래요, 미국에서. 나중에는 드라마로도 그래서 나왔죠. 여러 개가 나왔는데 최근 게 올해 2022년에 나왔거든요. 블랙버드라고 주인공이 그 킹스맨에 나왔던 테런 에저턴이에요. 그 사람이 제임스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인데 못 알아볼 정도로 벌크업을 엄청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나 봐요.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 드라마 자체가 좀 재밌다고 합니다. 애플 TV에서 볼 수 있고요. 좀 추천하는 드라마예요. 자, 그리고 쌍둥이였잖아요. 레리 홀이. 동생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동생 이름이 게리 홀입니다. 형은 레리, 동생은 게리. 이 사진에서 좀 더 체격이 큰 쪽이 레리고요. 여기 날씬한 사람이 동생이에요. 게리. 결혼도 했고 지금 자영업하면서 이제 고향에서 살고 있어요. 레리가 처음에 15건의 납치와 성폭행 살인을 자백했었어요. 제시카 로치 살인 전에. 그 자백한 이유가 뭐냐? 동생이 감옥에 찾아와서 설득을 했기 때문이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동생의 말에 꼼짝을 못해요. 동생을 잘 따르는 편이지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동생이 나를 지배하려고 든다. 좀 이렇게 의심을 해왔다는 거죠. 교도소에 찾아와서 자백해라. 자백하고 죄값 받는 게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동생이 돌아가자 바로 다음날 자백 내용 바꿨고 그러면서 사건이 길어졌고요. 그러면서 결국 마약이나 팔던 제임스 킨의 도움까지 받게 됐던 거죠. 레리가 취미로 남북전쟁 행사를 찾아다닌 건 이게 그때 오시기도 한데 사실 동생의 취미를 따라했던 거예요. 동생은 자기 때문에 형에게 지능 문제가 생겨서 뭐 친구도 잘 사귈 수 없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책감이 들었는데 형이 또 좋아하는 걸 찾은 것 같으니까 동생 입장에서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행사가 열리는 곳마다 여러 번 데려갔는데 나중엔 레리가 너무 빠지면서 이 남북전쟁에 행사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실제로 전쟁에 참전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격성과 좀 충동성이 심해진 것 같고 또 자기 때문에 형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게 동생 잘못 하나도 없는 일이거든요. 동생은 형에 대한 죄책감, 사실 죄책감도 안 가져도 돼요. 자기 때문에 형이 그런 병이 걸린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뭐 형제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줬던 건데 레리는 동생이 또 자기를 지배하려 든다는 이상한 망상에 빠졌고 이것도 인지능력 부족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뭐 범죄자가 되게 만들었다 동생이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동생은 너무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이게 형이 형 노릇을 못하면 밑에 있는 동생만 힘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